안녕하세요, 풍마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1회 무협 서문반점 3부 7석대회를 리뷰합니다. 4부 서문반점은 휴재 중이어서 언제 연재가 될지 모르게 3부가 당분간 이 작품의 마지막 리뷰가 되겠습니다. 3부 7석대회는 스토리텔링 구성 측면에서 그야말로 충격에 가까운 전개를 보여줍니다. 1, 2부가 서문반점으로 대변되는 정과 마 연합세력과 공작회의 대립과 갈등을 그리면서 정통 무협으로서의 구성에 충실했다면 3부는 그동안 떡밥으로만 등장하던 배덕자들, 즉 디스와 아이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메타픽션의 특징을 모르는 독자라면 멘붕이 올 만한 파격적인 변화인 거죠. 차원을 달리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작품 스케일이 무림을 넘어 메타라는 말 그대로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판과 디스의 아이들은 그 충격적인 정체로 인해서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부 7석대회의 주무대는 황궁에서 벌어지는 비무대회입니다. 비무대회의 정식 명칭은 천추천하 문무성나 군영대회인데 역시나 공무원스럽게 지었다는 느낌입니다. 이 대회는 서문반점의 이소두를 비롯해서 백도의열맹주 이승풍의 첫 번째 제자인 소맹상, 천종교의 소여망 이밀관, 소주농가의 이공자 노신양 등 강호의 초절정 고수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2부까지 과거 이야기만 언급되던 소맹상이 본격적인 무휴를 펼치면서 활약하는 게 두드러집니다. 소맹상의 출연과 활약으로 3부가 더 무협소설다운 성격을 갖게 되는 느낌입니다. 이소두의 서문반점 동료들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소두는 매일 툭탁거리던 서문반점의 동료 이한심의 첫사랑을 찾아주고 그동안 이한심의 출세를 고의적으로 막고 있던 관리를 제거해줌으로써 장원급제하도록 해주죠. 다른 동료 채도와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뒷배경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상후 최윤의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소두는 비무대회에서 강적들을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개입합니다. 황귀비가 개입해서 이소두를 위협하고 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황귀비의 힘은 이 세계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비천장왕 학성마저 패할 정도입니다. 황귀비는 거리낌 없이 능력을 발산하며 황궁과 관리들, 비무대회 무인들을 경악으로 몰아넣습니다. 황귀비의 무공이 학성과 이소두를 합쳐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초절정이었던 이유는 그녀가 이 세계 인물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든 창조주와 같은 일을 하는 크리에이터였기 때문입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장의사로 통하는 그녀는 일종의 치트키로 황귀비의 능력치를 설정해 놓았던 거죠. 게임을 해본 구독자들은 알겠지만 치트키나 트레이너로 능력치를 무한으로 설정해 놓으면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재일 작가는 서문반점 기획 단계부터 메타픽션의 설정을 도입했던 거죠. 이러한 시도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국내 최초인데 혹시 먼저 시도한 무협 작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메타픽션은 등장인물들이 작품 속 세계가 픽션임을 인지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대개 작품 내 캐릭터들은 콘텐츠 내의 세상을 현실이라고 믿고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메타픽션에서는 이야기 속 캐릭터들이 스스로를 피조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서문반점에서 독고일립, 이소두, 주신유 등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무림과 다른 세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능력이 넘사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점에서 시간여행과 메타픽션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여행자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자신들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메타픽션의 인물들은 본인들이 누군가의 피조물이며 자신들의 행동과 결과가 다른 차원의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예를 들자면 서문반점의 주인공 이소두의 생사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작가인 코이오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소두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노력과 타고난 유전자로 헤쳐왔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사실은 코이오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획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서문반점 속 세계관을 창조한 작가 코이오도 결국 작가 이재일의 창조물에 불과하니까 메타픽션 속의 메타픽션인 셈입니다. 1, 2부를 보면서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의문점을 3부를 읽으면서 풀 수 있었다는 게 좋았습니다.
천정교 교주이자 무림 최강자인 독고일립이 저주의 골짜기에서 죽을 때 뭔가 이상했거든요. 동생과 애인 또 부하가 배신을 하긴 했지만 독고일립 정도의 무력이라면 그들을 다 제거하고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마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죽었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저는 독고일립이 죽은 원인에 대한 단서를 백도혈맹주 이승풍과 나눈 대화에서 찾았습니다. 이승풍과 천중교 대장로가 공모에서 나타냈을 때 독고일립은 두 사람이 어떻게 힘을 합쳤냐고 묻습니다. 이승풍은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요. 천조는 우리 같은 인간에 속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요. 반문합니다. 이 다음 독고일립의 대답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비루하고 미쳤는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벗어나고 싶어지더군. 자네도 생각해보라고. 개미들의 세상에서 왕이 돼봤자 결국은 개미 아니겠는가? 저 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괴상한 것들을 우르르 내보내더군. 까불지 말고 개미들의 왕 노릇이나 하라는 뜻일까?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이었지. 자,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3부까지의 등장인물들 중 자신이 누군가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이는 독고일립이 유일했던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은 고작 개미의 왕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거죠. 자존심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의 입장에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죽기 전 독고일립은 마지막으로 이승풍에게 인생 문제를 남깁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독고일립이 죽은 후 이승풍은 오로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는데요. 심지어 이 질문을 제자인 소맹상에게도 전해줍니다. 하지만 메타픽션의 개념이 없는 두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1부에서 이따금 등장하던 디스를 비롯한 배덕자들과 코이오의 정체가 마침내 3부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의 존재는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이들이 무림에 개입한 계기도 의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멘붕이 오더군요. 코이오는 이소두가 속해 있는 무림 세계를 기획하고 만든 작가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죠. 디스는 코이오와 함께 일하는 출판계 인사입니다. 코이오의 계약을 대행하던 에이전시였는데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과도합니다. 코이오의 성공을 보고 질투심에 그의 버금가는 대작을 쓰겠다고 시도했지만 표절이라는 혹평과 비난 속에 물러납니다. 크리에이터로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는 디스에게 코이오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차기작 대행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디스 입장에서는 막막한 겁니다. 다급하게 궁리한 대안이 바로 코이오의 차기작을 해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쿤게, 비샹, 압두주 세 사람을 고용했던 거죠. 이들이 배덕자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코이오의 의지에 반할 뿐더러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는 시대는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달한 근미래입니다. 독서 방법도 달라져서 종이책이 아니라 드리밍풀이라는 실감형 가상현실 장치를 이용합니다. 코이오는 디스와 같은 범죄자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저작 재산권을 의치 형태로 만들어서 입속에 넣었습니다. 이 시기에 생긴 반생체 인감이라는 형태였죠. 파는 바로 이 의치이자 반생체 인감이었던 겁니다. 디스가 이끄는 배덕자 그룹이 생난리를 피운 이유가 알고 보니까 코이오의 저작 재산권을 훔치기 위한 절도 행위였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문반점이 이런 이야기로 흐를 줄 짐작한 독자분들이 있었나요? 3부 중간쯤 가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와 코이오와 디스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가 교차됩니다. 전대 황제의 아들이자 살해태감인 주신유는 황귀비를 제거하려 반란을 일으키고 이소두와 학성, 바란이 끼어들면서 소설 속 대결은 부엽소설의 흔한 선악 구분이 아니라 창조주 코이오가 만든 피조물들과 해킹을 통해 이 세계에 뛰어든 디스와 배덕자들의 대결로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치트키를 써서 능력치를 무한으로 올린 황귀비의 무위에 학성과 이소두, 황군이 당하지 못하지만 소소소의 활약으로 드리밍풀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황귀비가 패배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스템 이상이 생기면서
해킹 당사자들이던 훈계 일당들도 죽거나 체포됩니다. 장의사의 저작권 강탈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는 코이오의 대비책 덕분이었습니다. 코이오는 차기작에 대한 해킹 시도나 방해 공작이 있을 경우 발동되는 잠용종 프로토콜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이재일 작가는 서문반점은 확실한 무협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독자의 선호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작가가 왜 전작들인 쟁선계나 묘왕동주, 칠석야와 같은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고 검증된 무협이 아닌 메타픽션 무협을 썼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대짐작이지만 2012년에 작가가 쓴 SF소설 리셋 지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리셋 지구의 구성이 서문반점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주인공인 조윤호를 비롯한 지구인이 독고일집을 비롯한 서문반점의 등장인물과 처한 환경이 똑같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은 초고도 문명의 외계인이 만든 게임 세계와 그 안에 등장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구라는 게임을 잘 운영해 오던 관리 책임자가 갑자기 바뀝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자는 게임 환경을 가혹하게 바꿔서 인류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만들죠. 이때 이 사실을 조윤호에게 알려준 인물이 지구게임의 전 관리자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 뒤에 리셋 지구 리뷰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재일 작가는 리셋 지구 집필 후에 메타픽션 형식을 신작 무협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궁금했고 시도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일 작가는 3부 말미에서 4부 서문반점은 천존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기존 무협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다만 3부 열말의 사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4부 초반 일정 부분은 할애하고 다시 무림으로 이야기 무대를 옮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야기의 핵심 요소였던 판도 역할을 다 한 셈인데 향후 이소두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서문반점 1부에서 3부까지 모두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작품을 무협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규격 외 작품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까요?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였지만 주요 줄거리를 무림인들이 이끌어갔고 무협의 범주 안에서 피조물과 창조자의 대결 구도로 구성을 펼쳤으며 마무리도 어설프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무협의 새로운 시도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동조의 묵향이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만 호평을 하기 위해서는 3부를 심도 있게 읽으면서 1, 2부 이야기 전후 맥락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독자 입장에는 사실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성의 무협을 두 번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도전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니까요. 서문반점 3부 칠석대회의 평점은 8.6점입니다.